여러분 혹시 오렌지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먹기 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식사 후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오렌지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비타민C는 물론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엽산,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지요. 오렌지는 하루에 2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정도로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랍니다. 이러한 오렌지가 피로 해소와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 안면홍조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안면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오렌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 P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P는 비타민 C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열이나 산화 등에 의해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나면 과육의 껍질에 하얀 섬유질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하얀 부분에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 덕분에 비타민C 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효과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돈해줌으로써 안면홍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오렌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렌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와 빵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섭취하면 침 속에 들어있는 푸티알린 성분이 1차적으로 빵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푸티알린 성분은 산성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티알린 성분이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식품을 만나면 효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소화가 지연되고 신체는 각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와 빵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음식에 포함된 영양성분 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와 건강한 신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오렌지 주스처럼 신맛이 나는 음료보다 다른 음료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빈속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빈속에 마시면 위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성분이 많은 오렌지 주스는 위의 속쓰림을 비롯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장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위염이 자주 생기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빈속의 오렌지 주스는 정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에 마시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하루 한 잔을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평균 18%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일 주스에는 생과일과 다르게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이 침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과 오렌지 또는 오렌지 주스 섭취 간에는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오렌지를 먹고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왠지 우유 속 칼슘과 오렌지에 가득한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음식은 소화에 그리 좋지 못한 조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료입니다. 그러나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산과 만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위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지면서 위와 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소화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많이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렌지와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렌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오렌지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피로 예방과 운동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글리코겐 효과 때문인데요. 글리코겐이란 운동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근육과 간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저장된 다당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한 뒤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전분질이 풍부하고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두 글리코겐 합성과 저장에 매우 적합한 과일이죠. 따라서 오렌지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같이 체력 소모가 심한 활동을 할 때 오렌지와 바나나를 미리 섭취하면 글리코겐 로딩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오렌지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과일이랍니다.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줌으로써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견과류의 고소함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건강 간식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중 하나인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무려 2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무려 370mg이나 들어있으며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크롬이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폐암, 위암, 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답니다. 게다가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이러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며 뼈 건강을 비롯해 근육 건강과 혈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슘 성분이 오렌지에 함유된 비타민C와 만나면 체내에서 그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샐러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같이 갈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신 후에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는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오렌지를 빵과 함께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못합니다. 또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는 우유와 함께 드시지 말고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바나나와 견과류,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꼭 한 잔은 마셔야 정신이 바짝 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무려 500잔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운동 전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속쓰림이나 수면장애,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면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 카페인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카페인 금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쉴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두통을 호소한다면 평일과 달리 체내 카페인 양이 갑자기 줄어 발생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커피 섭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첫 번째는 캔커피 마시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커피는 의외로 몸에 아주 해로운데요. 캔커피 내부는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캔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캔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지만 캔의 코팅 부분이 부식되면 코팅제가 녹으면서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녹아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불임, 자폐증,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온장고에 있는 것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BPA 성분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면서 음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조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통조림이나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고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두 번째는 뚜껑이 덮여진 커피 마시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커피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흔히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티렌이고 이 재질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컵의 뚜껑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에 견디는 내열성이 70에서 90도로 약한 편이며 뜨거운 커피 등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홍윤철 서울이대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담아주는 커피는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두 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 및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음료 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는 플라스틱 뚜껑에 PS로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길 바라며 되도록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세 번째는 3잔 이상 커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설탕 함량이 높은 믹스커피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마실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포와 지방 등으로 인해 비만 당뇨가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은 열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 각성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경우인데 정상적인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나친 믹스커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에 커피를 한 2잔 정도만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관 저렴과 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 커피는 절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4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티솔 생산에 자극을 주게 되어 더욱 높은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을 일으키며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 이 시간대에는 코티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므로 이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5번째는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 줄었으며 이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커피를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마신다면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원료가 되는 원두에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페놀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높여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공부나 작업 전 커피를 섭취한다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졸음을 방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 전문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주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하기엔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하실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 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레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못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찻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 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요.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기에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의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오렌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